네, 반갑습니다. 주거사다리를 통한 미래세대 희망이라는 우리 시흥형 우리 아동주거복지정책의 시흥시장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먼저 제가 좀 시흥시장으로서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 앞뒤 우리 철학 우리 센터에서 오시고 앞뒤가 똑같은 도시 시흥시입니다. 반대로 해도 시흥시고요. 흥이 넘치는 도시, 흥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좋은 뜻을 가진 곳이고, 그리고 53만의 시흥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수도권의 서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도시입니다. 시흥시고요. 특별히 이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좀 권유해 주시는 최원영 박사님 는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제가 담아서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시흥이라는 도시의 애정을 통해서 또 여기 우리 시흥에 우리 많은 분들이 주거복지 관련 활동가분들도 와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향신문에서도 우리 와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의제화 해주셔서 일주일 전에는 우리 대통령 우리 김종승 여사님께서 우리 시흥시에 방문하셔서요. 우리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정책을 발표하는데 김현미 장관님과 함께 LH 사장님과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주거복지는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것이고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한 소중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올 거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좀 보면서 소개해 저희 시흥형 주거복지 정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여러분께 시민을 위한 시흥시만의 특별한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주거복지 사업의 현황, 아동주거복지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시흥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흥이 시작되는 도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고 있고요.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시흥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까지 약 30분 거리에 있는 우리 인천과 마주보고 있는 도시인데 우리 시흥시라는 곳에 약 20만 평의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조성되고 있어서 서울대학교 관악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천공항까지는 약 30분 거리이고요. 53만의 시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53만 중에 약 5만 5천여 명은 외국인 우리 시민분들이십니다. 수도권 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로 수도권 서민들의 중추적 보금자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시흥시는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특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의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거비에 대한 부담과 집수리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삼선을 하신 김윤식 시장님께서 이 주거복지 사업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셨고 또 시흥이라는 도시가 혹시 여러분들 고재정구 의원님이라고 아시겠지만 주거복지에 대해서 정말 생을 바치셨던 도시주민과 함께 하셨던 우리 재정구 돌아가신 재정구 선생님께서 국회의원 정치 활동을 하셨던 곳이 또 시흥시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많은 그분이 뿌린 씨앗들이 시흥이라는 곳에서 또 다양한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흥시 주거복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주거복지는 크게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100% 신비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자체 주거복지 사업들입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그리고 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시흥형 집수리 지원과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선 사업, 그리고 주거 위생 환경 개선 사업, 사회주택 건립은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이러한 자체 주거복지 사업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시흥시 주거복지 브랜드 울터전을 런칭하였습니다. 울터전은 우리 시흥시민을 뜻하는 우리, 또 삶의 안정을 뜻하는 울타리의 울과 집, 가정, 삶을 의미하는 터전이 합쳐진 말로 시흥시민들의 쾌적한 주거를 보장하는 시흥시만의 특별한 주거복지 브랜드를 말합니다. 또한 주거복지 사업을 목적별로 4가지 터전으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삶의 시작을 뜻하는 씨앗 터전, 그리고 가정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더 나은 터전, 주변 환경 및 시설물의 재생을 뜻하는 재생 터전, 난방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햇살 터전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 사업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 자체 주거급여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보다 2018년 10월 기준 폐지보다 2년 3개월 앞선 2016년 7월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주거급여를 실시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월 500여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은 노후 건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주거 편의 시설 등을 보수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세나 월세 주택도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사업비를 증액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에 추가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관련 전후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 1회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신혼부부들의 필수 신청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까지 255가구가 지원됐고요. 현재 하반기 대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자 지원을 받은 시민분이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칭찬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흑수저 신혼부부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은 이자 지원 사업을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표현해 주신 글도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형 사회주택 알콩주택입니다.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산포시대에 결혼을 장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알콩달콩 신혼주택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 해비타트가 건축비를 부담한 주택입니다.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도된 민관협력 후원형 사회주택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했고요. 또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지역 주민을 배려하기 위해서요, 공용주차장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53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 등의 공유 서비스 지원 시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주거 실태 및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흥시에 정왕본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18개의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무래도 외국인 밀집 지역이고 또 서민층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왕본동이라는 동에는 아동 10명 중 7명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주거빈곤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시와 반월 국가산업단지, 예전 말로 시와 반월 공단이라는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 중에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이어서 상당히 주거가 열악한 그 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정왕 지역의 아동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2019년 자체적으로 정왕 지역 아동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진행 결과 좁은 주거 면적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요. 집이 좁아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잠을 자야 하고요. 부엌도 좁고 엄마를 돕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도 좀 있습니다. 집이 워낙 좁아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불량한 위생 상태가 아이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문이 작고 또 개수가 적어서 채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곰팡이도 많이 피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바퀴벌레도 많아서 청소뿐만 아니라 방역 작업도 시급한 상황이지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아동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흥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주거 환경이 취약한 정왕지역의 아동주거권 개선을 위해서요, 정왕지역 복지기관 그리고 단체, 학교, 시 등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총 8개 기관이 참여한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 개선 네트워크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여서 아동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모두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리 시장으로서 감사드리는 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우리 회장님들, 활동가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시민 네트워크를 만드셔서 우리 아이들의 아동주거 문제에 대해서 연대 협력해서 사업을 하신다라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주거복지 사업들이 올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과 그리고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주거복지 교육 등을 이 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정왕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18개 동이라 그랬잖아요. 그중에 정왕 don동, 정왕 1동, 정왕 3동 등의 주변 지역까지도 주거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주거 실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거 복지에 대한 욕구 파악 그리고 또 신축 면적을 통해서 아동의 정서적 부분까지도 조사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1일 바로 이러한 그 정왕 지역 아동주거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에 지역 주민과 국토부, LH, 시의회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참 좋은 언론, 우리 경향신문에서 이 아마 최종 보고에 관련된 뉴스를 우리 신문 일면에 대한민국 사회에 의제화해 주셔서요. 정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당일날 그 신문을 보시고 우리 담당 우리 서기관님도 보내주시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응원과 그리고 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하는 데 있어서 이곳에 계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은영 박사님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장으로서는 그 좋은 뉴스만 나면 좋죠.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가 참 좋다. 관광, 미래 발전. 그런데 이제 아프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 시흥이 더 잘하자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고요. 시흥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우리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좀 일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이때 우리가 아동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요. 또 바로 그 정왕동 지역을 주거복지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또 적극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6월에는 장관께서 부르셨어요. 김영민 장관님께도 정말 감사드리는데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께서 개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도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아동 주거 환경이 특히 열악한 우리 정황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비롯한 전국적인 아동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아동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LH는 공공시설물 건립 후에 관리를 시에 넘겨서 관리 예산이 과중함을 표명하게 돼서 좀 계속 LH와 이런저런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시흥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다는 생각으로 아동 주거복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앞에서 소개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아동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주거비 추가 지원을 통해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이 좀 더 넓은 집으로 주거 상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의 50%가 아동 포함 가구로 매월 250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라는 원칙을 우리 주거복지 시흥시 주거복지 정책의 모토로 삼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주거위생 개선이 시급하여 집수리 지원과 별개로 주거위생이 열악한 가구에는 청소 방역 및 정리 수납을 지원하는 주거위생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 방역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몇 주나 몇 달 사이에 다시 청소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청소 후에 주에 1회 총 10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대상 가구가 스스로 청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 시에 인접한 가구, 가까운 가구들의 동의를 받고 동치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저장 강박증이나 알코올 중독 등 질병적인 대상자는 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황 지역에 아동들의 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황동 큰설공원 내에 다 어울림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이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제 첫 번째 1호 사업인데 1호 사업을 우리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이런 공공건축물 시설물을 건립해서 이곳이 하나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1호 사업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3층 규모인데요. 1층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쓸 거고요. 엄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실, 공동육아 나들터, 그리고 또 수유 및 아동교화 수면실, 샤워실 등을 갖춘 쉼 공간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특히 이제 다문화 외국인이 많은 그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3층에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커뮤니티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2020년 하반기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저희 시흥시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주택종합계획에 주거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였고 5년이 경과되는 올해는 시흥시 주거복지 사업의 방향과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1,000가구 이상을 포함하는 표본 4,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LH 및 정황지역 아동주거 환경 개선 네트워크와 협력하여서 아동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점진적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민하다 보면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고 좋은 주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집은 세상의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형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주시장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좀 바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돼가지고 저기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시려고 수정을 하셔서 잠깐 무슨 다 공공기관이 보안이심해갖고 외부 USB를 갖고 오면 바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 주거복지 조직위원회 15명 중에 한 분이면서 LH 소속이라 오늘 이 여러 장소부터 시작했고 모든 많은 일을 담당하신 최은영 박사님이 그 사무를 활용을 해서 이 USB를 열었습니다. 예, 전주시장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이렇게 오늘 시흥 사례도 처음부터 듣긴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늦어서 너무 많이 배웠고요. 특히 오늘 전주가 이제 시작하는 도시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또 주거복지 센터장님 많은 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 또 주거복지를 오래 해왔던 현장 활동가분들과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시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5년째 시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7년 전 사진입니다. 7년 전 사진인데 그때 이제 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전주에 계신 분들을 6개월 동안 많이 만나고 다녔었는데 그때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건물이 아니고 주거권에 대한 이 관심 또 이게 바로 주거권이야말로 우리들의 인권이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걸 뼛속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7월 잘못되죠. 2014년 7월 1일이 이제 취임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취임하고 제일 먼저 저에게 큰 현안이 어떤 현안이었냐면 전주에 평으로 따지면 12평, 13평 되는 서민들이 사는 376세대의 민간 아파트인데 부도가 이미 나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취임을 7월 1일 날 했는데 3일 뒤에 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2평, 11평 이렇게 되는데 큰 4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민간 아파트다 보니까 부도가 나니까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분양 전화를 못 하고 이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길거리 나앉게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초선시장이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근데 이분들이 가서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해결하겠다고 엄격결의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거는 민간 아파트인데 민간 아파트가 부도가 났으면 이건 일종의 천재지변과 똑같은 거다. 천재지변과 똑같은 일을 당하면 당연히 공공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초선시장이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시장 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놓고 나왔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나오면서 시장 처음 됐으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망설이면서 그 시장님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떻게 근 400세대 되는 저 아파트 민간 아파트 부도낸 걸 시에서 어떻게 그걸 책임을 집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분이. 근데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안에 아주 휩싸여져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 있는 저희는 이제 전주시고 구청이 이제 자치구 가는 행정부인데
그 담당 팀장님한테 구청 출근하지 마시고 이 아파트로 출근 앞으로 하십시오.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그 구청 직원 팀장님이 그 당시에는 팀장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승진하신 분인데 한 달 반 정도를 구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 아파트로 출근을 하면서 전 세대를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게 더 이제 취임하고 나서 며칠 안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주거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뼛속깊이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이 됐고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토부 그리고 LH 막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LH가 매입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해결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민간암 부도 사태를 가장 먼저 해결한 사례이기도 한데 이게 좋은 모델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요즘에 시민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이 자리에 잘 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또 맞닥뜨렸던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부영아파트 부영건설이 1년에 임대료를 5%씩 올립니다. 매년 5%씩. 매년 5%씩 서민 임대 아파트인데 매년 5%씩 올리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서민들은 매년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매년 아파트 임대료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자기 소득의 80만 원, 90만 원 오로지 그 소득을 내년도 임대료 올라가야 되니까 매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산정을 5% 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뭐 주변 아파트 시세 이런 걸 따져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다 임대 아파트 5%를 수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또 부영이 아주 뭐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너무 죄송한 얘기긴 합니다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자가 뭐 수백 건의 하자와 더불어서 매년 5%씩 올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근데 자기들은 이제 뭐 사전 신고 의무가 아니잖아요. 다 해놓고 자기들은 이제 시에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거 우리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계약 못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또 이제 임대료가 더 상승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닥치게 됐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거 부영하고 전면전 해야겠다. 그때도 역시 엄격계를 가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돌아 나오면서 보니까 저희 직원분이 시장님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걸 제도가 여기는 사실은 제도 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없다고. 그런데 따져보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까? 세제 혜택도 받았고 또 그 택지 개발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수익약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남들을 고발하고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는데 이게 이제 약속을 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도 하게 되고 또 형사 고발도 하게 되고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장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요성 그 구역 임대가 있는 데는 다 모이자 해가지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쨌든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제로 이미 이제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저희가 방향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법제도화를 시켰고 이 사건을 인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그리고 올해는 이제 부영이 5%씩 올리다가 0%로 이제 물론 이제 잘 안 나갑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상당히 제도적으로 완비도 됐고 현장에서 부영을 이겨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전주에 또 그 부영 아파트 옆에 또 임대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아주 가서 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여기 겨울 사전에 갔는데 아파트 방에서 이게 새 아파트인데 우리 뚝뚝뚝 다 떨어지고 또 여름철에 가봤더니 막 38도, 40도까지 복도가 온도가 올라 왜 그러냐고. 근데 위험해서 창문을 없이 그냥 다 전면 다 밀폐 다 해가지고 그걸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입구 쪽에 막 금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악덕 건설사들 이분들 특별 대책반을 구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도 모이고 뭐 감리하시는 분들 모이고 건축사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다 하고 두 아파트가 심각했는데 이 아파트 두 아파트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막 수백 건입니다 사실. 근데 거의 다 해결을 다 했고 그러면서 이 역시 아파트 문제도 굉장히 하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좋은 아파트들은 시청에 국장도 살고 과장도 살고 시장도 살고 변호사도 살고 이제 그 판검사도 살고 의사도 사니까 못하면 서민 아파트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자 발생률이 큰 아파트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율로 보면 높다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서민 아파트에 이런 하자 부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도 역시 이제 다 해결했고요.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한번 문자를 주셨어요. 잘했다고.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김 시장 어저께 PD 수첩 안 봤나? 예, 안 봤대. 그걸 왜 안 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공공택지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돼 있고 원래 민간 아파트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됐었는데 MB 정부 때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풀어지면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이제 공공택지 개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설사 지역사회다 보니까 건설사가 얼마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 성장연합이라고 건설사들하고 행정하고 언론하고 이렇게 쭉 하나의 큰 그 연대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쭉 사회를 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했는데 안 돼 이게 잘. 아파트는 평당 1분만 올라가도 얼마나 큰 이득을 봅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심의위원회 들어오신 분들 로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위원을 이제 새로 위촉을 하는데 그 지시를 했어요. 분양가 위원회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발언을 다 공개를 하고 녹취해서 그걸 다 공개하고 영상으로도 다 떠서 필요하면 공개를 할 테니까 그것을 동의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양가가 10%씩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공공택지 개발하는데 분양가를 잡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MBC PD수첩에서 꽤 시간을 많이 했는데 전국의 그런 분양가 문제를 쭉 하면서 근데 분양가를 잡는 도시가 한 군데 있다고 저는 못 봤어요 사실은 나온지도 몰랐는데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주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업자분들이 음성 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했는데 아 시장이 막 눌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관님께서 이걸 보셨다고 그러시면서 그 언론인 클럽하고 그 하는 뭐라고 그러지? 프레스센터에서 한 번씩 하는 거기에서 전주시 사례를 전주시가 이렇게 하면 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 말씀하시는 그 초기에 그 말씀이 나와서 역시 이것도 시민들의 주거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에게는 많은 시사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우리가 단발성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17년 1월달에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거복지 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과장님 팀장님 하셨던가요? 맨 처음에? 그때 첫 팀장님 하셨던가요? 네. 주거복지 이제 건축 있잖아요. 이제 건물에서 이제 우리가 주거로 넘어왔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때 건축과에서 주거복지과를 만들어서 과연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이야기를 주거복지 현장 운동을 했던 우리 김영찬 주거복지센터장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와 계시는데 10수년 동안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행정 내부에서 이 건축에서 주거로 건물에서 주거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업무 발부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셨고 또 제가 아까 맨 처음 사진 7년 전 사진
그런 우리 어머님하고 저거 찍었던 사진 있죠. 그때 주거복지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우리 김영찬 주거복지 센터장님인데 이분을 이제 우리 시청으로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때 주위에서 말렸대요. 너 속는 거라고. 잘못하면 너 이용만 당하고 못 올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요즘엔 잘 갔다 그런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정책팀, 사회주택팀, 공공임대주택팀, 해피하우스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행정 체계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전주는 아까 방금 전에 현장에 있던 분들이 애써주셔서 2011년에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2014년 이후에 제가 이제 전부 개정하고 18년을 개정하면서 주거복지 센터라든지 이제 사회적 청년 주거라든지 사회경제 주체 지원을 통한 이 주거복지 확대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 기본계획,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이제 저희 조례로서의 또 체계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전주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여기에 이제 저희가 공공건축가도 건축, 토목, 디자인, 부동산, 집수리 많은 분들과 함께 전주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의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행정 또 의회가 어깨를 잘 걸고 연대해서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에 주거복지 기본계획하고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전주의 실태가 이런 거였구나. 저도 이제 그때 사실 처음 느꼈고 우리가 그동안 감으로 그냥 뚝딱뚝딱 했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회주택을 서울 말고는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뭐 작습니다. 저희가 세대 통합형도 있고 청년 주거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안심주택도 저희가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생활비의 제일 큰 부분이 지금 주거비잖아요. 적게는 뭐 아주 적게는 25만 원, 보통 35만 원, 많게 55만 원까지. 맞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아시다시피 원룸 살거나 그런 데 살면서 언제 한번 자기 속옷을 베란다에 널어본 적도 없고 집에 들어갈 때 그 신발을 밖에다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남자 신발 큰 거 놓고 이렇게 해서 사실 숨어 사는 것처럼 사시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여성 안심주택을 했고 2년 전쯤에 세대통합형 저희가 사회주택도 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 민달팽이와 같이 성전주택도 했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성 안심주택 저희가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파티를 했습니다. 이분은 논산에서 오신 분이에요. 논산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건배제 하시는 그런 건데 영상을 틀을 수는 없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오픈 파티 하기 며칠 전에 갔었는데 논산에서 왔다 그러길래 부모님이 걱정을 하신다고 대체 여자들만 뭐 시에서 뭐 해가지고 산다는 그게 대체 뭐냐고 그게. 근데 값도 싸고 다른 데 45만 원 하는데 여기는 25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무려 20년이나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대체 그 싼 그런 방 살만하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님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저 전주시장인데 따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날 이제 이분이 뭐 그 준비 없이 그냥 저희가 시켰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처음에 싸다고 그래서 자기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엉망이 그냥 뭐 진짜 값싼 집으로 생각을 했는데 살기에 너무 행복한 집이라고. 값싼 집에 살면서 친구들 데려올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 집에 살면서 정말 내 친구들이 이미 왔고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살고 싶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뭐 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사회주택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규모가 적지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 더 많이 이제 확대하려는 그런 과정 중에 그리고 좋은 실험, 새 곳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을 뭐 정부에서 하다가 이제 끝났고 전주에서 2곳을 해피하우스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그걸로 시범 사업으로 끝났는데 전주는 이제 35곳 전동에 다 해피하우스
다 센터를 설치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아파트 공동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이게 이제 주택을 서민들 주택을 관리하는 해피해서 사업을 전주의 2개 동에서 35개 동 전체 동을 확대해서 주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핵심이 주거복지 지원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개정 뭐 제가 시장이 돼서 중간지원 조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금융복지 서민 금융복지 상담소도 만들고 뭐 주거복지센터 이번에 이제 에너지 뭐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뭐 혁신센터 그다음에 로컬푸드 지원센터 그걸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저항이 사실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와서 이제 또 도시재생 사업이 막 되다 보니까 현장 지원센터가 막 5곳 정도 다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실 중간지원 조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중간지원 조직을 이제 밖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지내는 선거조직 심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실제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 도시든 중간지원 조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우리 공무원들 많이 시청의 공무원들 많이 와 계시는데 진짜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근데 민간에 계신 분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저 공무원 떠나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실제 떠나면 일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중간지원 조직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 같은 단체장이 바뀌든 공무원이 바뀌든 시민하고 중간지원 그 사이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시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노조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누가 이 노동권이 아주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뭐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간조직에 있는 사람들 잘라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 도시의 시민 주권이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에 있는 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 단체장들 되면 그거 절대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이제 저기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 센터장님이 와 계시는데 힘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올해는 내년 초에는 또 에너지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주거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 문제가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도 저희가 역시 잘 해결하는 전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한 1년 전부터 전주시 공간에 대한 큰 변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LH에 계신 분들의 너무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전주에 이제 전주 같은 도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주는 다행히 뭐 고맙게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통계학적으로 뭐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같은 고민을 할 텐데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도시 팽창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팽창을 하면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도시가 팽창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도시의 부조정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도시가 팽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구도심 공동화가 불보듯 뻔하게 뭐 그냥 당연지사잖아요. 그것은. 근데 구도심이 굉장히 이제 망가지고 또 신도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택지 개발이 이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아파트, 취득세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사실 그 세금은 저희 같은 기초단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파트 현재 세금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게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방역으로 다 들어가는 게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서 개발 이득금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 이득금이라는 게 개발 구역 내에서 다 쓰여지는 거고 또 민간 아파트 개발할 때는 뭐 개발 이득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도시가 개발하고 그럼 그게 발전되고 뭐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시의 재산도 늘어날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주가 이제 혁신도시 이런 거 생기잖아. 아마 혁신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나면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학교를 요구하게 되고 체육시설을 요구하게 되고 도서관을 요구하게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요구하게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땅하고 그 건물 지어주는 데는 하여튼 전주시가 500억 이상을 지금 부담을 해야 돼요. 또 혁신도시 하나를
유지하는데 공원 관리를 하는데 1년에 90억씩 들어가요. 또 지금 이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도시가 늘어나니까 버스 노선이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또 버스를 또 증차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다른 데 가는 거 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담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사실 시민들이 그 도시가 골병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주가 더 이상 도시 팽창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LH와 함께 전주에 이제 뭐 전주역 한옥마을 나와보시면 아실 텐데 그쪽에 30만 평 저희 공공임대도 하고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제가 죄송하지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취소를 저희가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공간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팽창은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뭐 사적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이제 공공택지 개발을 해서 도시 팽창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의 큰 변화 중에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전주가 이번에 공원 일몰제가 되잖아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생기는데 전주는 그거 매입하려고 그러면 3,500억 정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7대3, 30% 개발하고 70% 기부채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도시들이 대부분 가는데 저희는 그러지 말고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매입하자. 3,500억 정도 매입 비용이 드는데 1,500억 정도 분량은 해제하면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거기 먼저 매입을 우리가 다 1,500억 정도 들여서 해서 지금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이제 지방채 승인도 도와주시고 이자도 부담해주고 해가지고 전주 같은 도시가 1,500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굉장히. 그렇지만 1,500억을 들여서 매입을 다 하자. 매입을 하고 전주에 있는 공원들은 다 장기적으로 한 3,500억 정도에 다 매입을 하고 빈 공간은 1,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이게 이제 전주의 공간 전략으로 보면 큰 변화가 하나가 온 겁니다. 그래서 도시 팽창을 하지 않고 도시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도시 내부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주택 이 정도 해서는 이 주택 수요, 주거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 재생과 더불어서 주거 문제로도 해결하고 또 주택 문제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려 6차 포럼까지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했나요? 유승수 박사님 이제 저희 연구원에 계시면 저분이 이제 그 기획을 해주셨는데 2주 만에 계속 저희가 논의를 했어요. 전주가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주가 큰 방향을 잡게 됐고 이제 이거를 총괄 지휘를 누가 해주셔야 되는데 총괄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가 전국 최초로 주거지 재생 총괄기획가를 모셨습니다. 이분이 영주군 건축이 아주 좋잖아요. 공군 건축이 그걸 담당했던 조준배 선생님이신데 이제 서울 SH공사에 처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저희가 전주로 모셔서 이분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도시 팽창을 하지 않으면서 이 저층 주거지 재생을 통해서 도시 재생과 주택 문제와 주거 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총괄 지휘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오셔서 지금 몇 개월 됐죠? 6월 29일 날 이주했어요. 예? 6월 29일. 그러니까 지금 한 6월이니까 4개월 정도 됐잖아요. 4개월 정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이분이 이제 인간성도 좋고 실력 있는 분이 오시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주체들이 원래 저희 시를 신뢰했던 분도 있고 신뢰하지 않은 분도 계셨을 텐데 이분이 오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을 믿고 내가 전주시장은 못 믿지만 조준배 차장은 내가 믿고 해야겠다. 그러면 실제 이분이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서 이제 이분이 오셔서 4개월 동안 쭉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37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건 전액 다 세우겠다. 본예산 추경 세워서 다 세울 테니까 계획 세우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실천 한번 해주시라고 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분을 총괄 계획가로 모시기 전에 조경 건축 총괄을 모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전주에 있는 조경과 건축도 역시 이제 하시고 이 조준배 선생님께서는 주거지생 총괄을 해주시는데 지금 굉장히 저희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전체를 지휘하는 일종의 지휘자가 이제 오셔서 꼭 다른 도시도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분을 모셔가면 안 되고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저런 분이 오시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전주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쭉 해오면서 변창훈 차장님께서도 이제 여러 차례 전주시 주거지 재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들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러 차례
뵐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LH에서 그러면 전국에 이런 도시 팽창을 하자면서 저층 주거지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리고 민간에서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LH가 그런 경험을 해본 건 없지만 한번 LH가 개입을 해서 한번 뭔가 시범을 한번 시범도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지금 현재 LX는 지금 빈집을 찾는 데는 LX가 아주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LX와 함께 LH와 함께 전주시 업무 협약을 해서 이제 저층 주거지 재생을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실험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복지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입니다. 통합돌봄인데 전주가 이제 선도도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은 저희는 노인 분야입니다. 어르신 분야인데 여기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문제들 LH와 함께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주거복지 쪽에 다 원래 관심들이 많았던 분들이시고 현장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부처에서 또 오셨고 LH에서 오셨는데요. 또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많이 와주시고 이 주거권이 인권 우리 국민들의 가장 기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서로가 격려도 하고 또 한 발 한 발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가 사는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한 나라 그런 도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두 분 시장님이 굉장히 그 시간을 좀 적절하게 서로 이렇게 정말 쉐어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그 워낙 두 지자체가 정말 어디를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뭐 정말 내로라는 지자체이신데 우리 시장님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에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걸 들은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좌석을 배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우리가 시간이 45분까지인데 혹시 6시에 셔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6시 셔틀이 6시에 출발해갖고는 6시 혹시 기차표를 사신 분들을 제대로 기차까지 못 모시고 갈 것 같다고 기사분께서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하셔서 셔틀이 5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시 40분에 반드시 끝내려고 합니다. 진짜 끝낼 거예요. 기차 못 타시면 저 미워할 테니까. 예. 네. 네, 근데 밑에서는 절대로 못 끝낸다고 그래서 출발 시간 6시에 한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마음이 약하고 밑에 있는 두 사회자님들은 그렇게 도저히 못 끝낼 것 같다고. 왜냐면 늦게 끝나고 뭐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보다 출발이 늦었을 거예요. 그래서 셔틀 6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셔틀이 11명밖에 못 타십니다. 11명밖에 못 타세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택시 불러서 좀 딴 분들도 같이 좀 태워주시고 좀 그래주시고 셔틀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직위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 펑크가 납니다. 이 펑크가 또 인간적으로 보이니까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예. 그럼 저희 네 분의 토론자를 또 중요한 물도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5분에는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두 분 시장님은 이미 그 소개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제가 여기 앉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원래 준비해왔던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석희 국토교통부 그 주거복지정책과 과장님 모셨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라고 이렇게 가운데 모셨습니다. 자, 이선희 경향신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큰 실수를 했는데 도둑한 경북연구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종동 수원시 지속가능재단 주거복지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토론자들께서는 각각 5분 정도로 앞때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줄여주세요. 말씀하셨죠 아까? 예, 그래서 먼저 연구자와 순으로 해서 도둑한 박사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김종동 센터장님 그리고 또 이성희 기자님 마지막으로 김석희 과장님 순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5분을 좀 지켜주십시오. 5분 못 지키겠는데요. 네, 시간 짧게 주는 게 제일 미워요. 그 시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하실 때 되게 웃음도 많이 나누시고 공감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역시 주거복지는 지자체에서 해야 제맛이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국토부에서 누가 와서 발표를 했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공감을 한다든가 또 일부에 그렇게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또 지자체장께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더 와닿는 거죠. 저 같은 연구원이 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딱딱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 시흥시와 전주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흥시의 주거복지에 중점되는 사항이 있을 거고 또 전주시의 그런 뭐랄까 포인트 되는 부분은 서로 이렇게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국토부에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하니까 이런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 결국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들, 발표하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왜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또는 주거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소리 높여 말씀 안 하셔도 오늘 그냥 다 설득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연구자가 백날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자체장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니까 훨씬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연구자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선도적인 사례들을 제가 몇 분에 마셔야 됩니까? 제가 11분 정도. 예. 조금 이렇게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로만 것일 게 아니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바꿀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본 같은 사례도 보면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면은 이게 국토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제도화하고 다시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좀 우리도 이런 이제 환류 시스템 그 선도 지자체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지만 뭔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동기부여가 되면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국토부 과장님의 오늘 과제시고요. 오늘 이야기하신 거를 조금 요약을 하면은 아마도 다 느끼시겠지만 지자체가 주택 또는 주거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될 내용은 한 3가지 정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주거 서비스를 매우 수요에 맞게끔 또는 적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거죠. 사람에게 맞게끔 할 수가 있고요. 기초지자체 내려갈수록 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작은 예산으로도 아주 재밌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까 전주시에서도 그런 이야기 쭉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주택 공급을 하든지 임대주택 공급을 할 때 이게 도시 계획하고 또는 그 도시 재생과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하게 되면 물량밖에 못 잡거든요. 사실 어디 어떻게 입지할까 하는 부분들은 할 수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 내려와야지 이제 땅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또는 수요층이 어디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들을 공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도시 관리가 되고요. 또는 주거 재생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계층에 맞게끔 입지가 가능하고, 지금 대구시만 하더라도 행복주택이라 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심에는 거의 공급이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외곽으로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H에서